12월 1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데 장 전 지검장 등은 모두 법정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부 질문엔 이렇다 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6명입니다. 국정원에 파견 근무를 나갔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재영 전 대전고검 검사, 그리고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 4명입니다. 장호중 전 지검장 등은 친정인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 등을 가져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심리전단 직원 등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이른바 코치를 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입니다.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서 장 전 지검장과 서 전 2차장 등은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진술을 했습니다. 혐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서 전 차장 변호인은 준비가 안 됐다고, 장 전 지검장 변호인은 기록 열람을 아직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뭘 얼마나 수사했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직접 장 전 지검장과 서 전 차장에게도 의견을 물었지만 두 사람 모두 따로 의견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잡았습니다. 검찰 기록을 열람하고 준비를 마친 후에는 장 전 지검장 등이 다음 공판 준비 기일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깨고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 2심 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논란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공승배 변호사가 운영하는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입니다. 여느 공인중개사무소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매물을 확인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1월 개설됐는데 부동산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최대 99만 원만 받아 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당혹감 속에 위기를 느낀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승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공승배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공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정보가 게시되어 이를 기초로 거래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중개 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부동산 거래 수수료가 아닌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는 공 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이트에 최대 99만 원 합리적인 중개 수수료 등의 문구가 게시된 만큼 사이트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중개 보수를 지급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금전적 이익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공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등법원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공승배 변호사에게 공인중개사 10만 공인중개사가 1인당 100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공승배 변호사는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법리의 문제로서 대법원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 부동산 중개업계로선 사활이 걸린 변호사 직무 영역을 어디로까지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화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가상화폐 하는데 가상화폐가 뭔가요, 그런데? 그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어서요 웹상에서만 통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종의 뭐 컴퓨터 파일 아니면은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발행 주체도 국가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뭐 개인이나 어떤 단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니 국가가 가치를 보장해주는 화폐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그 화폐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건가요? 이 가치라는 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상화폐가요 온라인에 있는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가상화폐를 실존 가상이지만 화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네. 이거 오늘부터 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합의한 약속을 맺은 사람들끼리는 이것이 가치가 생기는 거죠. 네. 뭐 많이 어려운데 이런 가상화폐가 실제 뭐 거래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뭐 가상화폐의 네. 원조이자 뭐 실제 화폐에 비유하자면 가상화폐계의 뭐 미국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뭐 수백의 종류의 가상화폐가 생성되고 또 사라지고 폐기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이 비트코인으로 그 전환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또 뭔가요? 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만들어진 가상화폐인데요. 네. 총 2,100만 개의 최종적인 그 목표 수량을 정하고 발행을 완료하고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네. 현재 한 1,600만 개 가량이 발행됐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이건 뭐 누가 발행을 하는 건가요?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시스템이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흔히 채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이 비트코인 발생 시스템 안에서 특정 발행 조건이 충족이 되면 바로 새 비트코인이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기존에 발급된 비트코인은 뭐 실물 화폐랑 거래도 되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네,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지난 네. 2010년 5월 18일에 벌어진 일명 피자 배달 사건인데요. 네.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사용자에게 라지 피자 2판을 배달해주면 1만 비트코인을 주겠다. 이러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실제 거래가 성사가 됐습니다. 네. 그 엄청난 일은 바로 이 다음에 벌어졌는데요. 네. 당시 피자 가격이 우리 그 1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41달러였어요. 네. 근데 1비트코인이 그 당시에는 0.4센트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도 4원에서 5원 정도밖에 되지 네.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 뭐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평균적으로 1비트코인이 얼마에 거래된지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바로 1,800만 원 정도입니다. 1,800만 원이요? 예, 결과적으로 그때 그 피자 2판을 네. 1만 비트코인으로 사 먹었던 사람은요. 현재 가치로 1,800억 원을 가진 건데 피자 2판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무지하게 비싼 피자 드셨네요, 그분은. 그렇죠. 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투자인지 투기인지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뭐 광풍이 시중은행까지 거래 계좌를 트기까지 하는 등 뭐 기존 금융권도 가세를 한 형국입니다. 네, 뭐 뭔가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관련해서 최영식 금융감독위원장이요 오늘 네. 그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그 우려가 많다면서 제도권 금융회사는 비트코인 거래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네. 또 근데 다만 완전히 봉쇄하면 그 성장 가능성이 큰 그 핀테크 기술이 그 지연이 우려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정부가 뭐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을 개정해서 거래 근거랑 뭐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이른바 차고 송금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차고 송금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차고 송금이 한 해 얼마나 되나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차고 송금 금액과 건수는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네. 2015년 한 해에 잘못 송금된 금액은 1,829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지난 5년간 주요 은행의 차고 송금액 약 9,600억 원 중 절반 이상인 약 5,400억
원이 본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액수가 엄청난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 하고 그냥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차고 송금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간 행위를 네.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횡령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을 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대표적으로 유실물처럼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자기가 가져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차고 송금한 돈은 뭐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법원 판례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네, 송금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설정해서 네. 수취인에게 잘못 송금된 경우 수취인이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어떤 밀린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한 사안이 있습니다. 네, 뭐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 판단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그 돈은 계좌 이체 과정에서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우연히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고, 따라서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어떠한 거래 관계가 없어서 수취인이 송금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네.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대법원은 뭐 다르게 본 모양이죠? 네, 대법원은 돈이 이렇게 착오로 송금된 경우에도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 경우 수취인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뭐 잘못 들어온 돈도 보관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네요. 네. 착오로 잘못 들어온 돈 뭐 이거 함부로 잘못 쓰면 횡령죄, 이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횡령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뭐 남의 돈 들어왔다고 그냥 좋아하고 함부로 썼다가는 징역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고 내일 차고 송금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은 아파트 경비원 얘기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강모 씨 등 경비원들이 하루 24시간 2교대로 이른바 맞교대 근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경비 근무를 한 건데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생각은 경비원들과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은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휴게 시간으로 보고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고, 이에 강 씨 등 5명이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 시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쪽잠을 자거나 식사를 해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장입니다. 1, 2심 법원은 모두 입주자 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야간 휴게 시간에 순찰 업무를 수행한 것은 초과 근무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입주자 대표회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하에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 시간은 자유로운 휴식, 수면 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 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아파트에 별도의 휴게 장소가 없어 부득이 지하실에서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을 두고 휴게 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같은 엄동설안의 좁은 경비실 의자나 책상에 웅크리고 잠을 청하는 경비원들을 보면 나이 드신 분의 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측은하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듭니다. 아파트 관리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인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정 넘어 야간 근무 시간 임금 못 받는 경비원들 계시면 이 기사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 선거법 제15조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내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OECD 34개국 중 선거 제한 연령을 19세로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헌법 소원을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첫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내일 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법률구조공단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수행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최근 조합 등과 다수의 업무 협약을 맺으며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법률 지원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기업과 인권 이슈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의미를 주제로 심영 연세대, 이상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와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법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무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지원 보조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37건의 부정사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민간 사업자가 비용을 높게 책정해 보조금을 부풀려 타는 행위가 대다수였고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발 사례를 통보해 시정과 환수, 행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